이번 사건은 믿기 힘든 하나의 거짓말 같은 우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울산 울주경찰서 소속의 30년 경력 베테랑 박 형사가 동료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게 돼요.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일이 바쁜 와중에 부랴부랴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일이 너무 바빠서 발인 날짜를 착각했던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미 발인이 모두 끝나버려서 해당 호실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스스로 자책하면서 다시 경찰서로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그때 이 장례식장에 있었던 전광판에 시선이 꽂혀요. 장례식장의 전광판을 보면 고인들의 장례실 위치와 성함 그리고 상주의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전광판에서 아주 낯익은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이 박 형사는 곧바로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곳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봤더니 그곳에서 어떤 할머니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어요. 박 형사가 그 할머니의 유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할머니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하고 싶다는 부탁을 합니다. 이상하죠? 그는 왜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본 할머니를 부검하자고 하는 걸까요? 사실 이 할머니는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의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 사건이 또 다른 미제 사건과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미제 사건은 당시에 이 형사와 팀원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수사 중이던 사건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검이 진행이 됐고요. 박 팀장은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죠. 오늘 준비한 사건은 울주 운막 살인 사건입니다. 박 형사가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게 2014년 6월이었어요. 파출소에 어떤 남성이 한 명 찾아왔어요. 되게 긴장한 표정으로 울주군의 한 파출소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그때부터 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과 지구의 관계, 그리고 꽃과 나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계산했다는 강우량의 수치, 이런 뭔가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힘든 이런 말들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좀 넋두리 하나보다 그냥 이렇게 들었었다고 해요. 근데 삶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던 이 남성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인범이기 때문이다. 이상하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앞서서 워낙에 이 사람이 횡설수설하던 사람, 뭔가 나와는 차원이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하던 사람이니까 살인에 대한 거, 내가 살인범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넘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 형사는 이 말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강력계 형사가 왜 파출소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고를 쳤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당시에 인사발령이 조금 꼬였습니다. 이분이 원래 울산 중부경찰서 강력 팀장이었는데 이제 울주경찰서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동이 결정이 되면서 이 울주경찰서의 형사보직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 이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임시로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죠. 30년 동안 형사로 복무한 이 경찰에게는 되게 이례적인 조치였는데 이 박 형사님이 지금 와서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오히려 이건 정말 운명적인 인사 이동이었다. 짜여진 각본이라고 해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스스로 살인범이라고 주장했던 이 남성은 누굴까요? 자, 이 사람은 43세의 작가지망생 허 씨였습니다. 박 형사는 허 씨를 상대하던 순경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순경이 허 씨가 툭하면 파출소에 찾아와서 사람을 죽였다고 말을 한다. 이 사람 파출소 유명 인사예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횡설수설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해결해달라고만 한다. 거의 이 허 씨가 이 파출소에선 그냥 좀 기피 대상이었다고 해요. 또 왔네. 약간 이런 존재였던 거죠. 박 형사는 허 씨를 담당했던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돌려보내세요. 수사도 했고 혐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게 되죠. 박 형사는 허 씨를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단둘이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허 씨가 굉장히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그냥 잠깐 보면. 근데 자세히 들어보고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얘기가 너무 장황하고 두서가 없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냥 듣는 사람이 정신이 빠질 것 같은 멍해지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허 씨의 이야기는 수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정작 살인에 관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었던 그 살인, 그거에 관해서 물어보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말들을 이어가기 시작하죠. 태도가 진짜 이상하죠. 본인이 스스로 찾아와서 살인을 자백을 해놓고 물어보면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이 박 형사님이 헛수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근데 그 순간 또 이 허 씨가 박 형사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쯤 되면 좀 짜증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본인이 살인했다고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또 피했다가 간다고 하니까 다시 붙들고 좀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뭔가를 느껴요. 이 박 형사가 허 씨의 눈빛을 딱 보고 수상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허 씨의 눈이 평소에는 이렇게 멍했다가 순식간에 광기 어린 눈으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막 장황하게 횡설수설을 하다가도 내가 2년 전에 사람을 죽였다, 살인을 했다 이런 말이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칫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나왔던 그 말들 때문에 박 형사는 허 씨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이 사람 말만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이제 일어나면서 박 형사가 허 씨에게 혹시 마음 안 좋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해 이러면서 명함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허 씨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주장한 사건은 뭐였을까요? 뭐였냐면 2012년에 발생해서 미제로, 당시에는 미제로 남아있었던 울주운막 살인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2012년 6월 19일 오후에 울주군 무도산 인근 운막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입니다. 이 운막을 찾아왔던 인근 주민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으니까 이제 문을 연 거예요. 근데 그 틈 안으로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틈 안에 방이 있었는데 이 방 한가운데 이불에 덮여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쭉 봤더니 거기에 완전히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범벅이 되어 있었던 남성의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어요. 범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였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 사건이 왜 미제로 남았었냐? 범행 동기나 물증 이런 게 전혀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집안에 뭐 특별히 없어진 물건도 없었고 뭐 주변 탐문을 해봐도 용의자는 특정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위치 자체가 너무 외딴 곳이다 보니까 CCTV도 없었어요. 범행 도구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발견된 전후로 비가 되게 많이 왔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흔적들은 다 그냥 사라져 버렸던 거죠. 사망한 피해자는 울주군 무도산 기슭 운막에 혼자 살던 71세의 김 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 김 씨가 18년 전에 울산의 한 서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박 형사가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그 사건을 담당했었던 거죠. 본인이 직접 담당했었던 사건이다 보니 김 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 허 씨가 그냥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허 씨가 박 형사의 명함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정말 연락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막 늦은 밤에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서 지금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막 설명합니다. 몇 시간 동안. 진짜 심지어는 변이 안 나온다는 연락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이 박 형사가 집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줄 정도로 자주 이 두 사람이 만남을 가졌었다고 해요. 박 형사는 노력했습니다. 이 허 씨만의 그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허 씨와 계속해서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 박 형사가 이 과정에서 허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파악합니다. 4년제 국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학습지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었다고 해요.
글재주가 되게 좋았대요. 본인의 말로는. 그래서 자기 글들을 다 보관을 하면서 국내 유명 일간지 그리고 지방지 등이 개최하는 신춘문예에 수차례 소설을 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입상은 하지 못했어요. 자, 앞서 제가 허 씨를 작가 지망생으로 소개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뭔가를 수정해야겠다. 다시 한번 써봐야겠다. 내가 부족한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허 씨는 좀 달랐어요. 여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막 항의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최 측 신문사에 찾아가서 1인 시위를 해요. 왜 나를 안 뽑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지역 문학에선 그냥 진상 유명 인사였다고 합니다. 만남이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허 씨는 박 형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그 살인, 물어보기만 하면 피했던 그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박 형사가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허 씨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이었어요. 자, 근데 허 씨의 주장은 그때 당시에 내가 썼던 도구나 옷 같은 건 그냥 다 버렸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박 형사가 야, 너가 진짜 살인범이면 사건 현장에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허 씨도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이 다음날 만나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만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이 허 씨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별한 날이 아니잖아요. 무슨 날이 된 것도 아닌데 뭔가 격식을 차리듯이 이렇게 양복을 빼입고 나타난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안 입고 다니거든요. 박 형사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허 씨의 동의를 얻고 동행의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허 씨에게 사건 현장까지 직접 길 안내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박 형사가 운전을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요.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 정확히 어떤 둔기를 썼어? 여기 갈림길 있는데 여기서 어디로 갔어? 근데 그때마다 허 씨의 대답은 실제 사건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걸 100%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우연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파악을 이미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수사 내용이라던가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 박 형사가 틀린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에도 정답을 찾아갑니다. 한참을 운전을 하다가 허 씨가 어떤 폐허를 가리켜요. 그 뒤에 하고 어디라고? 여기 이 집입니다. 어느 이 집? 집에 여기 집 있었나? 예, 여기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집이 있었다. 내가 여기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장소였어요. 사건이 벌어진 이 움막은 당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밤이었습니다. 응. 그때 밤에 저를 보고 앞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응. 그때 이제 그 결심을 하고 응. 그 둔기를 쳤어요. 둥기는 갖고 왔었다? 두 사람이 현장에 도착해요. 그리고 여기서 범행이 벌어진 순간들을 재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피해자를 살해할 때 사용했던 둔기, 그리고 어디를 가격했는지 그 부위, 거기부터 범행 순서,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 복부를 발로 밟았던 거, 그리고 범행 이후에 시신을 방 안으로 옮겨서 이불을 덮어놓고 나온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폐허가 된 현장에서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 허 씨의 진술은 일관됐고요. 범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이거를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줄줄줄줄 막힘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 형사는 현장에서 진술을 확보해서 경찰서로 돌아갑니다. 근데 허 씨가 뜬금없이 저 예전에 살던 집 있는데 거기 좀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왜 집에 가자 그래? 그랬더니 여기서 되게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 뒤에 할머니가 사시는데 그 할머니도 제가 죽였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범행 시기는 움막 살인 사건 시신이 발견되기 4달 전인 2012년 2월이었습니다. 허 씨가 옆집에 몰래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한 할머니를 뒤에서 야구방망이로 내려쳐서 살해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냐? 범행 동기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꾸 머릿속에서 옆집 할머니를 죽이지 않으면 너가 이 할머니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박 형사가 곧바로 차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집으로 향해요.
근데 당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는 집은 사라졌고요. 신축 원룸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인근 주민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열이면 열, 뭐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돌아와서 이 박 형사가 거짓말인가?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허 씨를 돌려보내고 조사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허 씨의 옆집에 살던 75세 노 씨 할머니의 존재가 있다는 건 확인을 해요. 근데 아무리 조회를 해봐도, 그러니까 허 씨의 말대로라면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조회를 해봐도 이 할머니에 대해서 뭔가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혹시 돌아가셨을까? 찾아보니까 사망자 등록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인은커녕 폭행, 변사 사건 이런 걸로도 접수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나를 놀렸네, 거짓말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막 뭐라고 했냐면, 그러게 미친 사람 상대하더니 너도 미쳐가냐, 뭐 이런 말까지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박 형사는 허 씨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 마음을 먹고 할머니를 찾아 나섭니다. 자, 자신의 인맥 그리고 정보원들을 총동원해서 수소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이 할머니의 가족들과 연락이 닿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할머니가 살아는 계시는데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을 해요. 실제 사진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가족들이 과거에 할머니가 집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는데, 당시에 의사에게서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두개골 여러 군데가 골절이 돼 있다. 이게 단순히 넘어진 것으로 생길 수 있는 부상은 아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당시에 의사가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안 했어요. 형편이 좀 어려워서, 이게 그냥 폭행 사건으로 처리가 되면은 병원비가 이제 보험으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액의 병원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를 살리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할머니가 깨어나지 못했고요. 뇌출혈로 인해 2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이 할머니에게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박 형사는 허 씨의 범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신고조차 안 된 사건인데 범인이 아니고서야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심증은 확실하죠. 근데 이미 시간이 몇 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를 해야 돼요. 자, 박 형사는 허 씨의 범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허 씨의 진술 그리고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걸 대조해 보려고 했습니다. 뭐 상흔이라던가 내부 손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허 씨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할머니 가족의 동의가 꼭 필요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거를 거부하면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당시에 이거를 왜 거부했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결국에 박 형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주세요 라는 그런 부탁만 남길 수밖에 없었고, 할머니 가족들은 그냥 그 길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락 안 했어요. 정황 증거는 너무 많은데 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혈흔이 묻은 옷까지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허 씨를 구속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어요. 허 씨가 자기가 범행할 때 사용했던 그 야구방망이를 유기했다라는 하천이 있었는데 거기를 다 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박 형사가 파출소에 있다가 강력계 팀장으로 발령을 받게 돼요.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흔적이라고 하면 이 허 씨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던 일기장 파일인데, 여기 대부분이 막 그냥 횡설수설, 컴퓨터에다가도 횡설수설 이렇게 이야기를 써놨는데, 여기에 잘 읽어보면 살인에 관한 언급이 조금씩 담겨 있기는 했습니다. 2013년 12월 19일의 일기를 보면 나 대신 죽을 사람들이니까 상관없다, 이런 글도 있고요. 2014년 5월 10일의 글을 보면 시체를 거두러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산 아래에도 노인이 없어지고 문은 잠겨져 있고,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박 형사가 이 일기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건이 벌어진 2012년의 일기를 확인하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더욱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허 씨는 2012년 일기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계속 일이 꼬이죠. 박 형사는 그동안의 진술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토대로 수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무조건 허 씨를 체포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수사가 되게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허 씨가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절박하게 수사에 매달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앞서서 서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히 방문했던 장례식장에서 거짓말처럼 그 할머니의 사망 사실을 거기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우연하게. 박 형사는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판단을 하고 할머니 유족들에게 거듭해서 양해를 구한 끝에 부검을 진행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국가수 부검을 통해서 앞서 허 씨 진술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2년 만에 부검을 했는데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박 형사의 예상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사인이 고도의 두부 손상 후유증,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사망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선상골절흔이라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부터 측면까지 길게 골절이 된 흔적인데 이거는 정말 큰 충격이 머리에 가해질 때 생기는 거라고 해요. 국가수는 할머니가 쓰러진 주방은 선상골절흔이 생길 수 없는 장소다. 강한 외력, 누군가가 진짜 마음먹고 쳤을 때 이런 거에 의해서 수차례 가격당한 흔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검 결과 범행 도구는 야구 배트로 추정이 됐고요. 부검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객관적인 증거까지 확보가 된 거죠. 이를 통해서 허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신빙성까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국과수 심리분석팀 역시 총 8시간 동안 허 씨를 대면 분석한 결과 허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놓게 되죠. 박 형사는 직접 지난 2012년 운막살인 사건 발생 이후에 담당 형사들이 작성한 수사 기록, 현장 사진, 기상 상태 등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허 씨의 진술과 모두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즉시 이 허 씨에 대해서 2건의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구속이 결정이 돼요. 허 씨가 파출소로 찾아온 지 1년 6개월 만의 일이었고요. 사건이 발생된 지는 3년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집념이 없었다면 절대 밝혀지지 않았을 사건일 것 같아요. 허 씨는 검사가 3번 바뀌고 나서야 구속이 됐는데요. 마지막 사건 담당 검사가 그동안 박 형사와 허 씨를 동행하면서 촬영한 100기가가 넘는 진술 동영상, 그리고 부검 결과, 국가수 진술 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허 씨를 구속하기로 결정을 해요. 살인 혐의로 구속된 허 씨는 6개월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2명을 죽게 했는데 20년이 선고가 된 거예요.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 그리고 신고조차 안 됐던 암수 범죄 사건이 이 박 형사와 팀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추적 끝에 해결이 된 거예요. 사건 초기에 파출소에 있었던 박 형사님은 울주경찰서 강력 3팀의 팀원들과 계속해서 사건을 추적해왔어요. 1년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이 사건의 막 해결에 매달리느라고 팀 실적은 완전히 최하위였고요. 이 팀원들이 정기 교육, 그러니까 승진에 반영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뒤로 미루고 포기를 하면서까지 이 사건에 매달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걸었던 박동일 형사 그리고 팀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사건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퇴직 3년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찰이니까 하지 누가 하겠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